자,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수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촬영 장소가 평소랑 달라졌는데 이 장소가 조금 좀 소리가 많이 울리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번 촬영을 해보고 일단은 촬영된 걸로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외란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호란 이후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무래도 호란은 일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사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중국과 한반도의 변화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 상황입니다. 지난번 외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를 공부할 때는 주로 명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 후금이 어떻게 등장해서 세력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호란의 과정에서, 호란의 중간에서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사이에서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했습니다. 이 상황 이후입니다. 호란으로 이제 조선과 청과 조선은 군신관계를 체결합니다. 즉 조선이 청의 아래로 들어간 것이죠. 그 말은 청이 배후에 걱정 없이 무난하게 그냥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명나라를 뚝까 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아직 명이 있고요, 여기 청이 있고요, 조선이 있어요. 조선은 이제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안전하게 명을 펴는데 명나라를 청이 쉽게 격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리장성이에요. 이 만리장성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산해관이라는 만리장성의 관문이 있는데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기를 공격하다가 누르하치가 사망을 하기도 했고, 여기는 정말 청의 요새로서 당시의 청이 여기를 공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여기를 바탕으로 명이 좀 버텼다면은 그들의 목숨이 좀 길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당시의 명나라가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고 이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게 거들어 나간 게 환관들이에요. 이 환관들이 각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악랄하게 쥐어짜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농민 봉기들을 막 일으켰고 그 중에 하나 이자성이 명을 멸망시킵니다. 베이징을 점령해서 명을 멸망시켜요. 이자성은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만주를 확실하게 지배한, 요동까지 지배한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향해서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자성은 산해관을 지키는 오삼계한테 협상을 해요. 오삼계씨, 당신이 청을 좀 잘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명은 망했고 당신이 잘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제의하지만은 오삼계는 이자성의 제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시한 다음에 오삼계가 그냥 청나라한테 항복을 해요. 청희의 요새였던 산해관을 지키는 오삼계가 오픈 더 도어, 문을 열고 이라시아이마세 이러면서 입장을 시킵니다. 누구를? 바로 청나라를.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산해관을 프리패스로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자성이 점령하고 있던 베이징을 뺏고 그 베이징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었고 나머지 지역 쪽으로, 즉 명나라는 진작 멸망했고 이자성 농민부대를 이제 제압을 한 다음에 청이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할 때
이 청나라, 후금, 이 여진족의 당시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팔기제가 있어요. 팔기제는 처음에는 여진의 부족들을 8개로 나눈 거였는데 이게 장차 얘들이 몽골도 정복하고 한족도 포로 잡고 이러면서 각각 민족에 맞게 깃발을 바탕으로 부대를 편성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힘입니다. 이거는 군사 제도이면서 동시에 청나라의 신분 제도이기도 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팔기제로 당시의 후금과 청나라가 내부를 조직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장악하고 완전히 통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남쪽 해안가랑 여기 타이완 지역에 누가 있냐? 정성공. 지난번에 배웠던 정성공과 정시세력. 청나라에 맞서서 끊임없이 항쟁을 이어가는 정시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걸 빼면은 사실상 중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얘들이 계속 해안가를 공격해서 이거와 관련된 게 나중에 배울 이 다음번에 배울 천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튼간에 강희제 시절에는 이 오삼계가 청나라에 항복해서 산해관이라는 요새를 열어줬습니다. 사실상 청나라의 공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청도 오삼계한테 지역의 왕을 줘요. 황제 아래 왕. 일정 지역,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내려주는데 오삼계가 불만을 가져요. 자기에 대해서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중국말? 아니 우리도 많이 쓰이죠. 사실 이거는 사자성어, 고사성어. 자, 토끼 사냥이 끝나면은 이제 개를 삶아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끝난 필요가 없는 사냥개는 삶아서 먹어버린다 라는 게 토사구팽이에요. 오삼계가 딱 여기에 맞는 타입이에요. 오삼계 덕택에 산해관의 문이 열리고 명을 정복할 수, 정확히는 이자성이지만은 어찌됐든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공신 중에 하나인 오삼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청에서 오삼계에 대한 대우가 점점 소홀해지고 오삼계도 야 이러다가 내가 청나라한테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하여 오삼계가 먼저 선수를 트리는데 오삼계랑 같이 항복한 3명의 왕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게 3번의 난입니다. 이거를 강희제가 진압해버려요. 또한 이때까지 강희제 시기까지 남아가지고 타이완을 근거지로 계속 공격을 하고 버티고 있던 타이완의 반청 세력, 정시 세력도 이때 진압을 합니다. 둘 다 진압을 해버려요. 다음, 우리 강희제 다음에 옹정제 다음에 벌융제인데 우리가 옹정제는 적당히 넘어가고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배웠으면은 옹정제도 하겠지만은 옹정제는 이따가 나오는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걸륭제. 이 걸륭제 시기가 청나라의 최전성기나 마찬가지인 느낌입니다.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교과서에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의 중국 영토와 이때 걸륭제 당시에 최대 영토가 나오는데 지금 중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몽골도 먹고 있기 때문에 훨씬 넓은 영토. 아마 이게 중국 역사상 몽골 제국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먹고 신장, 지금의 위구르 자치구예요. 여기도 먹고 몽골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걸륜제 시기에 동아시아에 당연히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가로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확고하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가 어떻게 그들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조선은 어떠했나? 지난번에 제가 호란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랑 유사한데 우리 조선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굴욕을 겪어요. 이제까지 여진족은 항상 우리보다 한 급수 아래였어요. 제가 그래서 4대 교리 설명드렸죠? 큰 나라인 명을 섬기고 우리보다 급수가 낮은 일본과 여진은 당근과 채찍을 준다 라는 게 교린이었어요. 항상 어찌 보면은 과거, 발해, 고구려막 이 시절부터 항상 여진족은 우리보다 급수가 낮았지만은 그런 여진한테 우리 조선이 침략을 당하고 항복해서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3번 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이렇게 굴욕을 겪자 우리 사대부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욕과 굴욕으로 부들부들 떨어요. 게다가 물질적인 타격도 있습니다. 청이 명을 공격할 때 물자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명을 공격할 때 조선의 병사를 내놓으라고 해요. 제조지은을 생각한다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따름입니다. 명에 대한 은혜를 알지만은 청나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조선 정부는 군대를 보내야 했어요. 참. 그리고 또 인질, 이따가 나오는 소현세자, 나중에 효종이 복림대군, 그리고 이제 척화파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인질로 우르르 끌려갑니다. 또한 발음이 잘 안 되네. 향녀의 문제도 있었지요. 여튼 이런 식으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이 치욕과 굴욕에 몸부리치던 당시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데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에요. 이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가서 정말로 치욕과 굴욕 속에 몸부림치면서 언젠가는 이 청나라 놈들한테 복수한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돌아와서 왕 위에 오르자 진지하게 야 우리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개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에게 받은 굴욕을 씻어버리자 라는 북벌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벌론은 말만 나오고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에 만약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이 있다면은 효종 시기의 북벌론을 실제로 했다가는 단언컨대 조선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가 청나라의 전성기 시즌이에요. 가장 청나라가 끝발이 좋은 시기예요. 군사력도 크고 청나라가 마탱이가 가지 않고 정말 강한 국력을 가지고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그 시절입니다. 정말 갔다가는 우리 멸망각이죠. 사이즈가 나옵니다. 청나라의 강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벌론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이 조선이, 우리 조선이 어떻게 재정비를 했는가? 이 외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한국사에서 요거를 배우려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조선의 일반적인 정치 행정 구조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이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의정부가 가운데서 육조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의정부가 결정해서 왕한테 전하 우리 정치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적으로 조선의 행정 시스템인데 문제는 뭐냐? 요게 느려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육조를 거쳐서 육조가 의정부를 거쳐서 올리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행정이 매우 느립니다. 신속한 행정 결정이 필요한 이 전쟁의 와중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해요. 이 전쟁에 대비한 임시 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해서 이 비변사를 바탕으로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군대를 훈련하고 군대를 이동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변사는 점점 강화됩니다. 원래 전쟁만 담당하는 그 기관인데 어느 순간 무슨 왕실의 혼인, 무슨 뭐 외교 사슬의 접대, 별의별 일을 다 맡으면서 비변사가 점점 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직업군인, 전문 직업군인인 오군령이 생겨요. 원래 조선의 방어는 농민들이 훈련받고 농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원체 그러니까 전투력이 후달립니다. 그리하여 전투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쌈박질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하여 5군영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속5군이라는 지방군을 설치해요. 자, 다음 또한 이제 재건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조선의 세금제도, 수치제도가 상당히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제도, 세금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이 들어갑니다. 조선의 세금 세 가지예요. 조세, 공납, 역. 이 중에서는 제가 공납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거 다 한국사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먼저 조세, 즉 전세. 토지세를 개혁하기 위해서 영정법으로 전세를 개혁을 하면 뭐 1개월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을 해요. 아마 한국사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균역법, 군포를 절감합니다. 2필에서 1필로. 대동법, 공납을 이제 뭘로 하냐? 물건이 아닌 급납, 화폐로 특산물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막 공인도 등장하고 여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난 상황에서 아까 말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자세히 하지 마세요. 그냥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으로 이렇게 조선이 수취제도, 이런 세금제도를 개혁했구나 정도로 하세요. 우리는 한국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이거를 자세하게 파고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조선이 개혁을 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선의 신분제도가 변화합니다. 원래 양천제라 그래서 자유로운 양인과 천대받는 천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부터 했는데 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거를 반상제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요. 또한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신분 이동이 발생해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신분이 강화됩니다. 마치 아이템 강화하듯이 납속책,
돈을 바치면은 이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돈을 바치면 마찬가지로 관직을 줘요. 이 공명첩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조선 후기에 생기면서 신분제도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조선 파트를 정리하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북벌론이고 실제로 북벌론을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조선이 외란과 호란 이후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또한 이 시기에 신분제도의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정도로 흐름으로 대강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북벌론만 좀 자세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어요. 청은 여진족입니다. 한족이 아니에요. 과거 중화사상, 화이론, 중화주의는 오직 한족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무송에서 성리학이 발달할 때 그들이 이민족한테 짓밟힌 그런 상황 속에서 성리학의 화이론, 중화사상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정신적 승리, 자기 합리화에 이용을 했어요. 자, 근데 여진족이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진족은 중화에 해당이 되지 않고 화이론에서 오히려 오랑캐입니다. 오랑캐가 와서 중국을 지배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중화 질서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조선은 명나라 멸망 이후에 중화는 죽었다, 중화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명나라가 끝났고 그 다음 등장한 청은 중화가 아니며 명나라 다음에 가장 우리가 성리학적 덕목에 유교적 가치관, 중화사상 가장 충실하게 따라오는 조공국가인 우리 조선이 장차 이 명나라의 뒤를 이은 새로운 중화다. 이른바 조선중화주의라고 해서 조선의 곧 소중화다. 대중화는 명, 요게 중화. 중화가 죽었으니까 이제 조선이 그 다음 이른바 쩌고. 조선은 쩌5의 레벨이니까 조선이 그 다음 1인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고의 중화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소중화주의, 조선중화주의가 탄생을 해요. 북벌론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도 자기 합리화, 우리도 정신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청한테 기술력과 군사력은 패배했지만은 정신세계는 우리가 쟤보다 위다라고 하면서 정신승리한 겁니다. 중국. 자,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하니까 중화사상, 화이론에 매여있는 한족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을 해요. 그러자 옹정제가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대의강미록은 어떤 내용이냐 볼게요. 오랑캐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에 거처하여 중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에 태어났다고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변방에 태어났다고 중화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분하냐. 오랑캐도 천명을 받아서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곳을 가지고 중화를 구분하지 마라. 지금 천명을 받은 게 누구냐를 따져라. 천명을 받고서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한족이 아닌 여진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인 여진도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중화다 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당시에 마음에 안 든다고 오라짓거리면은 바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한족들은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불만이 많아도 불만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본. 좀 어렵습니다.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 스타일의 화이반을 나타내요. 뭐냐? 이 사람은 성리학자예요. 주자학자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랑 성리학을 결합해서 신토에서 말하는 신과 성리학의 이기론, 의리랑 같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은 만세 일개의 신이 지켜주는 신국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바 신국이라 인식하면서 어찌 보면은 중화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일본이 중심이 된 세계관을 구축을 한 겁니다. 야마자키 안사이가. 예. 조금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느낌인데 이해가 잘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봤던 대의강미록 4교입니다. 또 마지막 호랑 이후에 문물의 교류가 어떻게 흘러갔나. 괜히 좋네. 자, 다시 쓸게요. 미안합니다. 예. 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복림대군은 치욕과 굴욕을 느끼면서 청에 대한 복수심을 막 갖고 나갑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인싸 그 자체예요. 가가지고 독일인 선교사 아담샬 이런 사람과 만나고 청나라 관리 외국인 선교사 만나고 대화하면서 인싸 라이프, 그냥 그들의 문물과 그들의 책들 이런 걸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나중에 두 명이 돌아올 때 이 소현세자가 뭐 천주교, 기독교 서적 혹은 천문학 서적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와서 일단 이름 보면 아는데 소현세자가 왕위 계승권이 더 높습니다. 장자예요. 첫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아버지 인조한테 아버지 제가 이번에 막 돌아왔습니다. 제가 청을 보는데 청나라의 기술력이 문화가 매우 좋아요. 우리가 청나라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지네 아빠인 인조한테 얘기를 해요. 인조 삼전도 청나라한테 머리를 조아린 자기 아빠한테 청나라 좋아요 라고 한 겁니다. 그야말로 열받은 인조가 그 자리에서 벼루를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이후에 소현세자가 뭐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사망을 합니다. 복림대군이 그래서 그 다음 효종으로 즉위를 했어요. 자, 여튼 참 이 소현세자가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아빠가 어떤지를 뻔히 알 텐데 가가지고 청나라 좋아요 이러면서 그래요. 조선은 청과 정식으로 조공-책공 관계를 맺고 계속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명나라한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조공을 바치고 사절단을 계속 보냈던 것처럼 청해대가도 마찬가지로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주기적으로 보내요. 이들이 계속 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들이 계속 가면서 청나라의 발달상을 눈으로 보고 옵니다. 청나라가 매번 갈 때마다 점점 발전하고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청에 대해서 싫어하고 배척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청을 좀 본받아야겠다. 청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북학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뭐 박지원, 뭐 박재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북학운동과 연결되어가지고 연행사 사절단들이 가끔 청나라에서
책을 사가지고 와요. 뭐 천문학서적 혹은 천문기구, 그리고 서양의 당시에 명나라 시기와 청나라 초반까지는 선교사들, 뭐 아담살과 같은, 나중에 배우지만 마테오, 리치 등등 명청 시기에 서양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막 전파를 해요. 달력 만드는 기술도 막 날짜 세는 거, 역법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청나라에서, 즉 서양의 기술을 받아와서 개량된 청나라의 역법이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마지막, 일본은 어땠나? 일본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이 되지 않아요. 그냥 관심도 없고 신경 끄고 걔들은 철저하게 걔들의 삶을 가요. 나중에 배우지만은 에도 막부는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청나라, 조선, 네덜란드 얘네랑만 무역을 해요. 게다가 청과는 사신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조공을 바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딱히 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사는 야마자키 안사이만 배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수업이 어땠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화면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혹시 모르지만은 일단은 없어요. 다음 시간은 근데 원격이죠. 이 원격 수업으로 이제 외란과 호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냐, 즉 외란과 호란의 영향 혹은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이틀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